저는 74세의 최은이라고 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살아온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이란 게 어떤 건지 서서히 몸으로 체득하게 됐죠. 처음엔 일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텃밭도 가꿔야 하고 마을 회관에도 나가야 하고 혼자 해도 바쁜 일이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이 흐리고 비라도 내리면 마음 한쪽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그게 외로움이란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늘 말합니다. 은희 씨는 혼자서도 잘해. 부지런하고 말도 잘하고 뭐 하나 못하는 게 없지. 겉으로 보기엔 그랬을 겁니다. 저는 항상 웃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보내고도 잘 견디는 사람처럼 보였을 테죠. 하지만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침묵 속에서 가끔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안다고 해도 그게 위로가 되겠나 싶어 참기만 했죠.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민지가 요즘 할머니 보고 싶다고 자꾸 말해요. 영상통화로는 안 된대요. 직접 보고 싶대요. 순간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 하고 말은 했지만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손바닥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자기 표현도 하고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까지 하다니 그러면서도 걱정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내가 서울에 간다고 해서 과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괜히 불편함만 안겨주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도시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며칠 뒤 다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시면 어떠세요? 민지도 좋아하고 우리도 엄마 계시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이번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말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죠.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날 이후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서울, 민지,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고민 끝에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만 살다 가기엔 뭔가 허전하다.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고 싶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서울 가서 살아볼까 해.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내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민지 들으면 너무 좋아하겠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삿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민지가 보낸 그림 몇 장, 그리고 제 삶이 녹아있는 사진 몇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작은 짐 속에 담긴 건 이제부터 시작될 또 다른 이야기의 단서들이었겠지요. 이사 전날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서울로 가. 당신 없이 오래 참았는데 이젠 좀 따뜻한 말 속에서 살아보고 싶어. 손녀가 날 기다린대. 사진 속 남편이 마치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새벽에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저는 버스 창문 너머로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은희 씨 서울 가서도 잘 지내요. 서울은 바쁘니까 몸 조심하고. 그 말들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한 발 내딛자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 풍경을 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슴엔 작은 기대 하나 품고서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고 엄마, 춥죠? 이거 드세요. 하며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종이컵 하나에 마음까지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란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천에선 보이지 않던 수많은 차들, 분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낯선 간판들까지 그 모든 풍경이 낯설고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뛰어나온 건 민지였습니다. 할머니 하는 그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 특유의 따뜻한 체온이 제 다리에 와 닿고 작은 팔로 절 안고 있을 때 그래, 내가 잘 왔구나 싶었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집 할머니 방도 있어. 진짜 예뻐. 그 말에 웃음이 났고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방 따뜻하게 해놨어요. 짐 푸시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살짝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서울살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지요. 며칠간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민지가 제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와 할머니 냄새 좋아하며 배를 간지리고 저녁이면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부엌일을 하며 집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해 어머님 덕분에 집안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민지도 요즘 부쩍 밝아졌어요. 그렇게 말해 주었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보탬이 된다는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쁨이었습니다. 민지와 보내는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같이 색칠 공부도 하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사람들이 민지 할머니 참 젊으시네요. 하며 인사해주곤 했죠. 그럴 땐 왠지 모르게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시골에서 혼자 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로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충만했어요. 밤이면 가족 모두 거실에 모여 TV를 보며 웃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생각보다 말이 많고 밝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들도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아. 우리랑 같이 살자.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민지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렇게 대답하며 아이의 볼을 꼭 안았습니다. 서울 생활이 순탄할 거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금세 익숙해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그간의 외로움을 말끔히 씻어내주는 듯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따뜻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걸. 행복 뒤에 조금씩 들이우기 시작한 작은 그림자들을. 행복이란 게 참 묘합니다. 너무 따뜻하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열기나 날카로움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저는 그 따뜻함 속에 안심하고 있었던 거겠지요. 조심스럽게 시작된 작은 말들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밥상 위 이야기였습니다. 민지가 김치찌개를 먹다가 고춧가루가 맵다며 물을 찾자 며느리가 저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지한테는 음식 조금 싱겁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응, 그래 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도 잔잔한 잔소리처럼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책 읽어주실 땐 조금 더 천천히 읽어주세요. 요즘 민지가 글자에 예민해서요. 민지 옷은 하루에 한 번만 갈아입히셔도 돼요. 아직 감기 들면 안 돼서요. 그런 말들이 반복되자 저는 스스로를 자꾸 검열하게 되었습니다. 간식을 줄 때면 이건 괜찮은가 생각하게 되고 말을 걸 때도 혹시 내가 또 뭐 잘못하면 어쩌지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배려라면 얼마든지 따라주고 싶지만 그 안에 깃든 미묘한 거리감이 저를 서글프게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어떤 말도 명확하게 싫다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었고 저는 자꾸만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민지를 재우고 나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낮잠을 좀 길게 재우셨나 봐요. 밤잠 자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속이 상했습니다. 재우라는 대로 재웠고 아이가 스스로 눈 감고 잔 건데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조금 짧게 재워볼게 하고 말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는데 참 허전하더군요. 그때부터는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민지랑 놀아줄 때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고 혹시 큰 소리로 웃는 건 아닐까? 내가 만든 음식은 괜찮을까? 스스로를 계속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는 날들이 이어지자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임시로 초대된 손님인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늘 중심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고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듣지만 그 뒤에 말없이 문을 닫는 듯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방식대로 따라달라는 요구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구는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주방을 오래 쓰면 자연스럽게 며느리는 거실로 나가고 내가 아이와 놀 때면 슬쩍슬쩍 눈치를 주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소한 불편함들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람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민지의 웃음 한 번에 마음이 녹았고 아들의 고단한 얼굴을 보면 내가 있어주는 게 낫지 싶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도 웃으며 어머님, 진짜 힘 많이 돼요. 하고 말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였다는 거요. 어느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단정한 얼굴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놀람보다 먼저 떠오른 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민지한테도 동생이 생기는 거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며느리는 살짝 웃었고 아들도 머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방 안에서 앉아 있던 저는 조용히 제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아이를 더 돌본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란 걸 오래 살아보니 너무 잘 알기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입덧이 심해서 식사를 거르거나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고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와도 피곤한 얼굴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저에게 매달렸고 자연스럽게 저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유치원 같이 가요.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놀아줘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느리는 종종 제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민지 유치원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자꾸 깨니까 어머님이 조금 더 조용히 움직여주시면 좋아요. 그 말들 속엔 명확한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해달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일상에 필요한 누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쁠 게 없었지만 문제는 그 역할이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조용히 부여된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대신 부탁은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민지가 밤늦게까지 놀겠다고 떼를 쓰길래 달래서 겨우 재웠더니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이를 조금 더 일찍 재워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리듬이 많이 깨진 것 같아서요.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뭐 놀아주고 싶어서 그런 줄 아나. 어제 그렇게 떼를 쓰는데 어떻게 그냥 재워. 입술을 꾹 다물고 대답했죠. 응, 앞으로는 그렇게 해볼게. 그렇게 참고 또 참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에 말 못할 무게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게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때문에 예민해졌을 수도 있고 저 역시 어쩌면 너무 섬세하게 받아들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식탁에 앉아 멍하니 밥 숟가락을 들고 있는 저를 본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민지가 있어서 하나도 안 속상해. 그 말을 하며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연스럽게 흘러간 선들이 이젠 저를 너무 쉽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이 가족 안에서 제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기대의 순간은 이제 조금씩 무게와 책임의 이름으로 바뀌고 있었고 그 무게는 저 혼자 짊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식탁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나 상자가 아닌
A사 용지 한 장. 엄마, 이거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정리해봤어요. 그 종이에는 날짜와 시간, 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7시 30분 민지 기상, 간단한 세수와 아침 식사 준비. 8시 30분 유치원 등원. 11시 30분 점심 준비. 1시 낮잠 재우기. 3시 간식 및 놀아주기. 5시 30분 저녁 준비. 7시 30분 목욕. 8시 30분 취침 유도.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는 종이를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이렇게 종이에 써서 넘긴다는 건 이건 이제 당신의 몫이라는 뜻 아닐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 해야 하니? 그러자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곧 복직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체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어머님이 계셔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다행이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을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많이 버겁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기꺼이 나섰을 텐데. 그 스케줄표 하나에 제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사람 아닌 가사도우미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봤는지 덧붙여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하시던 대로 하셔도 돼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너, 내가 누구 엄만지는 알고 이런 말하니?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아들도 황급히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의 무언가는 멈추지 않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한참 동안 스케줄표를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일 뿐인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참으로 크더군요. 아들이 복직을 앞두고 있고 며느리는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처지도 알고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 당연한 듯 짊어지게 되는 무언가가 왜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너무 부담스러우셨어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린 건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너희 힘든 것도 알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런데 말야, 나는 너희 엄마고 민지 할머니지.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그 말은 참 오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제 자신에게조차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이 그 순간 툭 하고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속이 조금은 시원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침묵이 방 안에 흘렀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바라는 건 무엇인가?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해주는 일이 고마움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스케줄표를 봤던 날 이후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자꾸 저를 피하는 듯했고 며느리는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하니 자연스레 말이 줄고 우리 셋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저만 보면 반갑게 안겨왔고 그 아이의 웃음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마음이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 후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지 어린이집에서 발표회가 있는데 저희 둘 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가 좀 대신 가주시면 안 될까요? 말끝을 흐리며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줄게. 걱정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조금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정말 환영받는 사람일까? 아니면 단지 채워야 할 역할을 가진 사람일까?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도, 아들의 말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것도, 이젠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익숙함이 참 씁쓸했습니다. 하루는 민지가 열이 나는 바람에 새벽까지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몸이 무거워서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동료를 불러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침이 되자 며느리가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젯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고맙다는 말조차도 이젠 피로하게 들렸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건 며느리가 제게 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앞으로 둘째 낳으면 진짜 많이 부탁드려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제 나의 확정된 거구나. 나는 이 집에서 돌봄의 주체로, 육아의 중심으로 굳어졌구나. 그제야 제대로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뭘 부탁하는지는 알아. 근데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할 땐 그 사람 마음부터 살펴야 해. 나는 엄마고 할머니야. 일해주는 사람 아니야.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스스로 들리기에도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했고, 그날 저녁 아들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 제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인가? 아니면 편리한 도구인가? 도와주는 것과 전부 떠맡는 건 다르다는 걸 이젠 그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다시 제천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진지하게 떠올랐습니다. 짐을 싸기로 마음먹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이불을 개고 옷을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망일까? 아니면 돌아감일까?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제천으로 내려가려 한다. 그 말에 아들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엄마, 뭐 섭섭한 일 있으셨어요? 그 질문이 더 허탈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껴온 것들이 섭섭한 일 한두 가지로 치부된다는 사실이 참 아프더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지금은 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자리에서 쉬고 싶다.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확신하게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요. 어머님이 안 계셔도 우린 어떻게든 해나가겠죠. 그 말이 표정과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짐을 싸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집으로 잠깐 다녀올 거야. 거기엔 예쁜 나무도 많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들도 있어. 민지는 말없이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나랑 놀아야 하잖아. 그 말에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든 너 보러 올 거야. 그리고 민지가 할머니 기억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택시를 타기 직전 민지가 손수 그린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라도 다시 올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낯설면서도 어디론가 되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때로는 서로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더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민지를 사랑했고 아들도 아꼈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건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천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두 눈을 감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좀 숨이 쉬어지네. 그렇게 중얼이고 나니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 가벼웠습니다. 마당을 쓸고 이불을 털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비로소 내 일상이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누구의 시간도 아닌 오롯이 내 시간 속에서 숨을 쉬는 기분. 그게 그렇게 그리웠던 거였나 봅니다. 제천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단순합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내려와 쌀을 씻고 점심엔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곤 합니다. 가끔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이웃 아주머니가 호박죽을 나눠주며 안부를 묻습니다. 내가 원하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기보다 그저 나답게 숨쉬고 내 마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란 걸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문을 열어보니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좀 더 자란 얼굴. 하지만 여전히 제 손을 잡는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나 왔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지는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할머니, 이불 아직 그대로네. 할머니, 이 나무는 그때 내가 물 줬던 거잖아. 작은 기억 하나하나를 꺼내며 방긋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약간 조심스럽게요. 저도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재회 속에 무언의 이해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엄마랑 아빠랑 잘 지내야 해.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민지는 웃으며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꼭 행복해야 해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켠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지켜야 할 거리는 분명 존재한다는 거요. 가까이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멀어져야 보이는 진심이 있다는 걸요. 저는 제 삶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사람으로서 숨 쉬고 웃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는 이유도 혹시 어딘가에서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렇게 속으로만 삼키고 있는 분이 계실까봐 그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려드린 저의 이야기,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께 닿았다면, 작은 공감이 되었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는 이 공간이 여러분께 따뜻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진짜 온기와 지혜를 함께 나눌게요. 지금까지 최은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